오늘도 윤호는 밭일한다고 나갔어. 올 수 있어? 2시에 갈게. 문 잠그지 마. 어제 정말 좋았어. 다음에는 더 오래 있을 수 있게 핑계를 만들어봐. 산볼 때 봤어? 윤호가 우리를 봤던 것 같아. 걱정 마. 그냥 도와주는 거였잖아. 의심할 리 없어. 메시지를 읽는 내내 온몸이 떨렸습니다. 배신감, 분노, 수치심.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토록 믿었던 아내와 평범한 이웃이라 생각했던 남자가 저를 이렇게 우습게 만들고 있었다니. 안녕하세요. 특종 실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윤호라고 합니다. 올해 42이고요. 중소기업에서 15년간 일하다 퇴직하고 아내와 함께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유튜브에 사연을 보내본 적이 없어서 좀 어색하네요. 그래도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처를 가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내봅니다. 3년 전 저희 부부는 도시 생활에 지쳐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로 이사 왔어요. 산자락이 바라보이는 전원주택을 구입했죠. 아내 서진이는 저보다 4살 어린 38이었고 저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맑은 공기를 마시며 텃밭을 가꾸고 오후엔 장작을 패거나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소소한 시골 생활을 즐겼어요.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여유로움과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서진이도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금세 시골 생활에 익숙해진 것 같았어요. 옆집에는 35살의 강철우라는 남자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일하다 번아웃이 와서 잠시 쉬러 왔다더군요. 말수는 적었지만 마주치면 항상 친근하게 인사하는 이웃이었어요. 가끔 제가 채소를 나눠주면 고맙다며 웃곤 했죠. 특별히 친하진 않았지만 그저 평범한 이웃 사촌 관계였습니다. 사실 처음 철우를 만났을 때는 좀 의아했어요. 젊은 남자가 혼자 시골에 내려와 산다는 게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가끔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철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그랬더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거든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됐습니다. 요즘엔 그런 식으로 일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평온한 나날들이 흘러갔어요. 매일 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 아내와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서로 바빠서 나누지 못했던 많은 대화를 나누며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윤호 씨 정말 여기로 이사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서진이가 종종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온 게 무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만의 작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느낌이었죠. 가끔 도시에 살던 친구들이 놀러 오면 항상 놀라워했어요. 윤호야, 진짜 여기서 살만해? 심심하지 않아?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너희들이 모르는 거야.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실제로 그랬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느끼는 경이로움, 직접 기른 채소를 먹을 때의 뿌듯함, 새소리에 눈뜨는 아침의 상쾌함. 도시에선 결코 느낄 수 없는 소소한 행복들이었어요. 서진이도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점차 시골 생활에 적응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법을 배우고 마을 아주머니들과 김치도 담그고 심지어 닭도 몇 마리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런 서진이를 보면서 저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도시에서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던 저희 부부가 드디어 진정한 삶의 여유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마을 회관에 들러 이장님과 커피 한 잔 나누는 일상적인 하루였죠. 회관에서 이장님과 여러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걱정이야.
산불이라도 나면 큰일이지. 이장님의 그 말이 마치 불길한 예언처럼 느껴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마을에 비상방송이 울렸습니다. 주민 여러분, 긴급 상황입니다. 뒷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바람이 강해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있으니 모든 주민은 즉시 대피하세요. 차량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도보로 신속히 고지대로 이동 바랍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서진이는 집에 있을 텐데 무사할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산불로 인해 통신망이 불안정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가운데 저는 서진이를 찾기 위해 집으로 달려갔어요. 온 마을이 연기로 자욱했고 멀리서는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집에 도착했지만 텅 비어 있었고 서진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당황스러움과 불안함이 밀려왔지만 일단 서진이가 이미 대피했을 거라 생각하며 저도 대피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아내의 안전만을 걱정했을 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행복이란 건 언제나 위태로운 법이더군요.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그저 산불 때문만은 아니었으니까요. 산불은 예상보다 빠르게 번졌습니다. 바람을 타고 불길이 마을 쪽으로 밀려오는 모습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어요. 도로는 이미 대피하는 주민들로 혼잡했고 연기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필사적으로 서진이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서진아, 서진아. 목이 쉬도록 아내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연기 속에서 사람들은 마스크나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린 채 황급히 움직이고 있었고 누구도 제대로 서로를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주변에서는 마을 방송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고 멀리서는 소방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여 낮인데도 어두웠어요. 간간히 불꽃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였고 바람이 불 때마다 불씨가 날아다녔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저는 오직 서진이만 생각했어요. 어디 있을까? 다쳤을까? 무서워하고 있을까?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는 가운데 저는 대피 방송에 따라 고지대로 향하는 길을 택했어요. 서진이도 분명 그쪽으로 갔을 테니까요. 연기 자욱한 오르막길을 필사적으로 오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사람을 업고 달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연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광경이 선명해졌습니다. 순간 발걸음이 멎었어요. 엎혀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내 서진이었고 업고 있는 사람은 옆집 남자 철우였던 겁니다. 철우씨? 아니, 잠깐 그게 뭐야? 왜 내 와이프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철우는 제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서진이가 저를 힐끗 보더니 곧바로 얼굴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에 무언가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그냥 위급한 상황이라 구해준 거겠지.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쩌면 서진이가 연기를 많이 마셔서 제대로 걸을 수 없었을 수도 있고 철우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다가 도와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왜 서진이는 제 눈을 피했을까? 왜 철우는 제 부름에 대답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자꾸 그렇게 위안을 삼으려 했지만 뇌리에 계속 맴도는 건 철우가 서진이를 업고 가는 그 장면이었어요. 더욱이 서진이의 표정 없는 얼굴과 내 이름을 듣고도 날 보지 않던 그 반응. 산불보다도 더 뜨겁게 제 마음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쫓아가야 할지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할지 고민했죠. 결국 저는 그들을 뒤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더 짙어지고 주변에서 불씨가 날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시야가 더욱 흐려졌어요. 몇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다가 결국 그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대피가 우선이었어요. 그 의문을 품은 채 저도 대피로를 따라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주변은 연기로 가득했고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다행히도 마을 구조대원들이 대피로를 따라 주민들을 안내하고 있었고 저도 그들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하자마자 서진이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서진이의 이름을 불렀죠. 그리고 마침내 구석에서 서진이를 발견했습니다. 철우는 보이지 않았어요. 서진이에게 달려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나 아까 철우 씨가 널 업고 가는 거 봤는데. 서진이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갑자기 연기가 심해지면서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철우 씨가 마침 지나가다 그걸 보고 도와준 것 같아요. 충격에 정신이 없어서. 서진이의 말을 들으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서진이는 놀라면 목소리가 떨리거나 말이 빨라지는 편인데 지금은 너무 침착했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계속 시선을 피하는 것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충격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진이의 말투, 눈빛, 모든 것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아내가 무사하다는 사실에만 안도했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의심을 품는 제 자신이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 속에서 보았던 장면은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진이가 엎혀있던 그 모습, 그리고 저를 보고도 외면하던 그 순간. 그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대피소에서 많은 주민들과 함께 불안한 밤을 보냈어요. 서진이는 제 옆에서 잠들었지만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선 뭔가 심상치 않은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 생활 동안 저는 한 번도 서진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뢰는 관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본 장면은 그 신뢰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는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이틀 후 마을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불은 많은 피해를 남겼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저희 집은 반쯤 불탔고 옆집 철우의 집도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잿더미가 된 살림을 보는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다행히 중요한 생필품들은 불이 닿지 않은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그 흐름과 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한때 푸르렀던 정원은 검게 타버렸고 그토록 정성 들여 가꾸었던 텃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거실과 주방은 완전히 타버렸고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끔찍한 광경이었지만 그래도 안방과 작은 방은 피해가 적은 편이었어요. 서진이는 묵묵히 남아있는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도왔지만 계속해서 머릿속에는 그날의 장면이 맴돌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서진이를 들쳐 업고 달리던 철우의 모습. 그건 단순히 위급한 상황에서의 도움 이상으로 느껴졌어요. 서진이가 입가에 미소를 띠며 태운 사진첩을 들고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결혼 사진이 든 앨범은 살았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함께 기뻐했을 텐데 이제는 그 사진들마저 다르게 보였습니다. 과연 그 웃음들이 진심이었을까? 우리의 행복한 순간들이 서진이에게도 행복했던 걸까? 그런 의문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서진아, 그날 정말 정신을 잃을 뻔했던 거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이는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내려놓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랬어요. 갑자기 연기가 심해지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왜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서진이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평소라면 놓치고 말았을 작은 변화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늘어난 것도,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는 것도 모든 게 거짓말의 신호처럼 보였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제가 말을 더듬자 서진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윤호 씨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철우 씨가 도와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었어도 그랬을 거예요. 그 말엔 약간의 공격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리한 의심을 하고 있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 반응이 오히려 제 의심을 더 키웠어요. 왜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걸까?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냥 웃으며 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서진이의 반응이 조금 과민하게 느껴졌지만 저도 지친 상태였기에 더 이상 얘기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문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날 저녁 서진이가 먼저 자러 간 후에도 저는 오랫동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단서들이 있었을까? 서진이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야 했을까? 돌이켜보니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떠올랐어요. 가끔 서진이가 갑자기 외출을 자주 했던 것, 평소보다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던 것, 특별한 이유 없이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던 것.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는 불에 타지 않은 방에서 생활하며 집을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차는 불에 타버렸지만 혹시 SD카드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로요. 차고 앞에 서서 불에 탄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워했던 SUV가 이제는 그을린 철골 덩어리로 변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차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녹아내린 플라스틱과 유리 파편 사이로 블랙박스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손을 베이기도 하고 그 으름 때문에 옷이 더럽혀지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녹아내린 블랙박스 잔해 속에서 SD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진이에게는 말하지 않고 노트북을 꺼내 카드의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진이가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간 사이 저는 서재에 앉아 SD카드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쩌면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의심하는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의문을 품고 살 수는 없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도로 주행 영상뿐이었어요. 그런데 집 앞 주차장을 비추는 부분에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한밤중 몰래 우리 집을 드나드는 철우의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된 거예요. 그것도 제가 출장을 간 날들에 맞춰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한 영상에서는 철우가 와인병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또 다른 영상에서는 서진이와 함께 현관에서 짝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껴안고 키스하는 장면까지 있었어요. 온 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다음 조치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서진이의 휴대폰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서진이는 산불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했지만 클라우드 백업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소 서진이가 사용하던 태블릿으로 접속해 백업 데이터를 복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철우와의 노골적인 메시지들, 사진들, 그들이 만난 날짜와 시간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그 관계가 우리가 이사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오늘도 윤호는 밭일한다고 나갔어. 올 수 있어? 이 시에 갈게. 문 잠그지 마. 어제 정말 좋았어. 다음에는 더 오래 있을 수 있게 핑계를 만들어봐. 산불 때 봤어. 윤호가 우리를 봤던 것 같아. 걱정 마. 그냥 도와주는 거였잖아. 의심할 리 없어. 메시지를 읽는 내내 온몸이 떨렸습니다. 배신감, 분노, 수치심.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토록 믿었던 아내와 평범한 이웃이라 생각했던 남자가 저를 이렇게 우습게 만들고 있었다니.
화면을 계속 넘기자 더 많은 메시지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언제 처음 만났는지, 어떻게 관계가 발전했는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웃으로 인사를 나누다가 제가 마을 일로 자리를 비운 날 철우가 집에 찾아와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뭐 별거 아닌 이유였죠. 전기가 나갔다며 도움을 청했다는군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점점 깊어져 갔다는 게 메시지에서 읽혀졌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를 조롱하는 듯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윤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가끔은 미안하기도 해. 왜? 그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행복하면 그도 행복한 거지. 이런 냉소적인 대화들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그토록 신뢰했던 아내가 제 등 뒤에서 이렇게 저를 배신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개월, 어쩌면 몇 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아온 거였습니다. 그들이 제 뒤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조롱했을지 생각하니 치가 떨렸어요. 가장 마음 아픈 건 산불 당시 서진이가 철호에게 엎혀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봤으면서도 모른 척했던 서진이, 그리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던 그 순간들.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대화 내용을 더 살펴보니 그날 아침 서진이와 철우는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동안 아내는 불륜 상대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산불이 났을 때도 그들은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철우가 서진이를 업고 있었던 거고 저를 보고도 모른 척했던 거였어요. 태블릿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만큼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금 당장 서진이를 추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냉정을 유지해야 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차분하게 계획을 세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마침 서진이가 장 본 물건들을 들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그 모습이 이제는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향한 미소, 다정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가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철우와의 관계 속에서도 저를 나름대로 사랑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증거를 본 이상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이 중요했죠.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진이와 평소처럼 대화하면서도 내면에서는 격렬한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저를 향한 서진이의 모든 말과 행동이 위선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충분히 생각한 뒤에 행동에 옮기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였다고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발견한 후 저는 며칠 동안 마음을 다스리며 다음 행동을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수록 더 냉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저를 우습게 만든 것처럼 저도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여전히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텃밭일을 했어요. 서진이에게 미소 짓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그녀를 제 인생에서 지운 상태였습니다. 가끔 철우를 마주치면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고 심지어 도움이 필요하다며 다가오면 선뜻 도와주기도 했죠.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저 역시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착실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백업하고 메시지들을 모두 저장했어요. 심지어 몇몇 이웃들에게 넌지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제가 없을 때 우리 집에 누가 오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하니 몇몇 증언도 확보할 수 있었어요. 한 이웃 할머니는 그 젊은 사람이 자주 드나들더라고. 내가 없을 때만 뭐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나 보다 했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웃은 가끔 밤에 불빛이 보이길래 혹시 도둑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 옆집 사람이더라고. 라고요.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상간자 소송과 이혼에 대한 법적 조언이 필요했거든요. 읍내로 나가 변호사를 찾아갔고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메시지 내용, 사진들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했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간자 소송과 이혼 청구 둘 다 승산이 있어요. 특히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 매우 동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리한 경우가 많죠. 윤호 씨는 철저하게 준비하셨네요. 변호사와 몇 시간 동안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이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재산 분할 문제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전원주택은 제 명의였고 결혼 생활 동안 모은 재산도 대부분 제 수입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언이 기억에 남았어요. 상대방을 자극해서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증거가 확실한 만큼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제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철우의 집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는 여전히 집을 복구하느라 바빴고 저를 보자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윤호 씨, 집 복구는 잘 돼가나요? 철우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미안함이나 불편함이 없었어요. 마치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더욱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니 불현듯 그가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내 아내와 몰래 관계를 맺으면서도 내 얼굴을 마주보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니. 그 뻔뻔한 모습에 순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서진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부부의 일상처럼요. 그 가식적인 모습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역겨웠지만 저는 여전히 모르는 척 행동했습니다. 오늘 읍내에 다녀왔어요. 집 보험 관련해서 알아보려고요. 일부러 거짓말을 했어요. 서진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됐어요?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곧 결과가 나올 거예요. 식탁에 앉아 서진이가 준비한 저녁을 먹으면서 문득 이 상황이 얼마나 기괴한지 실감이 났습니다. 서로 거짓말로 대화를 나누고 가식적인 미소를 교환하는 부부. 이게 과연 결혼 생활의 모습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 가식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제가 서진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바람을 피운 배우자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부부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용서가 불가능했어요. 서진이의 배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를 알게 된 후로는 그 모욕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그동안 저는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갔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혼 소장도 작성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서진이에게 이혼 소장을 송달했습니다. 그날 서진이의 표정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소장을 받아들고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글자 그대로예요. 난 당신과 이혼하기로 했어. 하지만 왜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철우와의 불륜, 그게 갑자기인가요? 서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서진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호 씨,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 눈물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거짓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속여왔는지. 용서란 있을 수 없었어요. 용서요? 당신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나요? 블랙박스 영상도 봤고 메시지도 다 확인했어요. 산불날 당신이 철우에게 엎혀있던 모습도 봤고요. 그때 당신이 나를 보고도 모른 척했던 것도 기억해요. 서진이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저에게 매달렸어요. 제발, 제발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우리 다시 잘 살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서진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을 속이고 배신하고 그러고도 발각되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참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습이 저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저는 서진이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난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철우에게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철우는 뭐요? 당신의 불륜 상대잖아요.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서진이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도 지금까지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는지 이런 대응은 상상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꼈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싸세요. 오늘부터 이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겠습니다. 서진이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채 무너지듯 앉아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어요. 한때는 그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서진이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진이는 친구에게 연락해서 임시로 머물 곳을 구했다고 합니다. 짐을 싸는 내내 계속해서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단 한마디도 더하지 않았어요. 그저 냉담한 표정으로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서진이가 떠나고 난 집은 묘하게 고요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외로움이나 상실감을 느꼈을 텐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앓던 병이 드디어 나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철우에게도 소송 서류가 전달되었습니다. 오후쯤 그가 분노에 찬 얼굴로 제 집을 찾아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철우가 소장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법적 조치입니다. 당신이 내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었으니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뿐이에요. 증거가 있다고 생각해? 누가 믿겠어? 철우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블랙박스 영상 몇 개를 보여주었어요. 철우가 한밤중에 우리 집에 드나드는 장면, 서진이와 현관에서 키스하는 장면.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것 말고도 증거는 많아요. 메시지들, 사진들, 이웃들의 증언까지. 법정에서 다 공개될 겁니다. 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의 강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두려움에 질린 표정만 남았습니다. 이러지 말고 합의하면 안 될까? 내가 돈을 줄게. 철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대답했어요. 위자료 3천만 원에 합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마을에서 즉시 떠나야 해요. 철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그 비굴한 모습을 보니 더욱 경멸스러워졌어요. 내 아내를 빼앗을 만큼 대담했으면서 책임질 때는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었다니.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철우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마을을 떠났고 서진이와의 이혼도 재산분할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어요.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서진이를 만났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표정만 남아 있었어요. 윤호 씨.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나요? 서진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그날 널 업고 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이미 끝났어. 그때 내 인생에서 널 지운 순간이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돌아섰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으니까요.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 없는 이혼 판결.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여기선 너무 안 좋은 기억만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마을을 떠나지 않기로 했어요. 이곳은 제가 선택한 곳이었고 저의 꿈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제 꿈을 포기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불에 탄 집터 위에 다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건축업체를 고용하지 않고 제 손으로 직접 목조주택을 지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며 목재를 자르고 못을 박고 벽을 세웠어요. 육체적으로 고된 일이었지만 그 과정이 오히려 저에게는 치유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었어요. 처음에는 서진이와의 이혼 소식에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진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저를 동정하고 돕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마을 어르신들이 자주 찾아와 격려해 주셨어요. 윤호야, 내가 참 대단하다. 그런 일을 겪고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모습이 보기 좋아. 이장님이 어느 날 찾아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짓는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보람찼어요.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만든 집이니까요. 예전 집보다는 작았지만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집을 짓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와 서진이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는지, 왜 저는 그 징후를 알아채지 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장 많이 생각한 건 신뢰와 배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를 완전히 믿는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순진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자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건강한 의심과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집이 거의 완성될 무렵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철우가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로 공경에 처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떠난 후 다른 여성과 비슷한 관계를 맺었다가 그 여성의 남편에게 발각되었다고 해요. 다만 이번에는 합의금으로 끝나지 않고 폭력 사태로 번졌다고 합니다. 철우가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약간의 쾌감을 느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폭스나 원한에 사로잡히면 결국 저 자신만 상처받을 테니까요. 서진이에 대한 소식도 가끔 들려왔습니다. 도시로 돌아가 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해요. 한 번은 제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미 저에겐 지나간 이야기였으니까요. 집이 완성된 날 저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모두들 새 집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특히 직접 손으로 만든 가구들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윤호 씨, 정말 솜씨가 좋네요. 이렇게 예쁜 테이블을 직접 만들다니. 마을 청년회장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직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제 생활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텃밭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고 목공 기술을 더 발전시켜 작은 가구들을 만들어 읍내 장터에서 팔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제 작품을 좋아해주니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특히 마을 공동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더 많은 이웃들과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마을 정원을 가꾸고 공동 창고를 짓고 마을 축제를 준비하면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산불로 황폐해졌던 마을은 서서히 회복되어 갔고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끔은 여전히 그 배신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런 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윤호야, 요즘 내 집 앞에 목공소 차렸다는 소문이 퍼졌어. 내가 만든 가구들이 인기가 많아서 주문이 밀려 있다며? 그래서 말인데 우리 마을에 공방마을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 내가 중심이 되어주면 어떨까? 그 제안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마을에 여러 공방이 모여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전통 공예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이디어였어요. 저는 기꺼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공방마을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제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바쁨은 즐거움이었어요. 목공 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도시의 장인을 찾아가 배우기도 하고 다양한 목재와 도구를 구입하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인연들이 생겨났어요. 마을에는 점점 더 많은 공방이 생겨났고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공소도 인기가 많아져서 가구 주문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잡지에서 취재를 오기도 했습니다.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제2의 인생을 찾은 장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죠. 그 기사를 본 서진이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어요. 그게 저희 둘 다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신당하고 무너졌던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새 삶을 시작했는지 솔직하게 나눠봤습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더 큰 상처를 입거나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찾는 것. 저는 다행히 후자를 선택했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배신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또는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